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촌 새누리당 의원, 정태현 변호사,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추성남 MBN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도 검찰에서는 정유라 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 출신이시자 또 더불어민주당에 계시죠. 백혜련 의원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 수사 전망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강제 송환됐던 정유라 씨 공항 인터뷰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얘기로는 참 독특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되던데요. 지금 검찰에서 정유라 씨의 진술을 잘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검찰에서도 이미 많은 준비를 했고요. 네. 정유라 씨가 귀국,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준비는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 이미, 그러세요? 네, 자기에게, 자유스럽게 자유분방하게 얘기는 했지만, 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사실 없었습니다, 보면. 네. 이제 부인으로 일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검찰에서 그동안 준비한 내용들로 가지고 진술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럭비공 같은 스타일, 한마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정상은 보이기 때문에 네. 진술을 잘 이끌어낸다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제 인터뷰만 보더라도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엄마가 알아요라고 엄마에게 탓을 돌리던데 이런 모르쇠 전략이 과연 면죄부가 될 수는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도덕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범죄 입증을 하는 데서는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네. 정유라 씨 같은 경우 이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 수익범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엄마인 최순실이고 네. 정유라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무엇보다도 최순실 씨 엄마가 주도를 하고요. 다른 과실을 따먹는 수입범의 형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일단 영장이 떨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구속 사유의 주요한 것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인데요. 네.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일 뿐만 아니라 245일간 해외 도피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 발부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녀는 보통 구속을 잘 시키지 않는다. 그런 관례가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네. 구속돼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다른 한 사람의 불구속 기소하는 그런 관행 같은 것들이 있기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나 크다고 할 때는 그것은 간행일 뿐이지 법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의로 그런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배려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간행이 저는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백 의원님이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정유라 씨의 이제 송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퍼즐 하나를 맞췄다는 느낌. 혹시 추가로 정치권 차원에서 이제 국정농단의 2라운드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 사건과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계속 세월호의 외압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최순실과 정윤 그리고 대통령 이 관계를 바로 옆에서 사실은 지켜본 유일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동안 부족했던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살펴봐야 하고 특히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도피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유라 씨 같은 경우 자신은 잘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최순실 씨도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미국에서 체류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명백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유라 씨가 이 시각 현재에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은 자신의 엄마와 함께 같은 지붕 아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부구치소라는 사실 때문에 처연했을 테니까 말이죠. 간밤은 어땠다고 하나요, 주 기자? 어제 오후 5시 30분에 그 조사가 시작이 돼서 네. 오늘 오전 1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8시간 10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당초에는 검찰 측에서 이제 심야 조사를 좀 하고 싶어 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그 심야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뭐 사유로는 뭐 긴 어떤 비행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뭐 정유라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심야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했는데 이 남부구치소에는 이 엄마인 또 최순실이 있습니다. 결국 네. 그 엄마와 딸이 한 구치소 안에서 이렇게 한 지붕 안에서 있게 된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진 셈인데요. 어제 또 가자마자 바로 또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구치소에 들어가면 이제 신체 검사 같은 것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마 바로 잠은 못 들었을 거고 일정 그 어떤 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또 독방에 수용이 네. 됐는데 뭐 장시간 그 비행 시간으로 인해서 피로 때문에 뭐 잠이 뭐 빨리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한국에 와서 첫날 밤 그리고 같은 지붕 아래 엄마가 이 구치소 어딘가에 있다라는 걸 생각을 했으면 아마 쉽게 또 잠을 들지 못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도 키우고 있고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되면 오해가 생길까 귀국을 했다고 정유라 씨가 어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한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미 2달 전에 어머니 최순실 씨 측의 변호인이 접촉을 해서 귀국을 네. 권유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최순실 씨 측 변호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들어와라. 다만 정유라 씨는 한국 가서 내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기 싫다고 이야기했다는데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1심 판결이 나고 난 뒤에 들어오면 조금 더 정유라 씨가 수긍할 수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 저는 정유라 씨가 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왕 들어올 거면 빨리 들어가겠다. 왜? 덴마크 구치소에서 했던 거는 카운팅이 안 됩니다. 네. 새로 한국에 오면 구치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 문제입니다. 지금 아들이 25개월, 2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생각보다는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닙니다. 걸어 다니고 할 때인데 이 애가 지금 유럽에서 아는 사람도 없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만 한두 번 만나겠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아들 때문이라도 한국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의 변호사를 통해서 데리고 왔다고는 하지만 네. 엊그제 계속 법정에서 하던 이야기를 보면요.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가 와서 무슨 말을 할지 상당히 겁을 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사실하고 조금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최순실 씨가 의도적으로 정유라 씨를 덴마크에서 계속 머물도록 그래서 덴마크에서 계속 소송을 진행해서 네. 한 1, 2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고 하는 게 일종의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실제로 이제 이 변호사, 그러니까 최순실 씨 측 변호사가 4월에 가서 정유라 씨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듣고 왔다고 하는 상황을 보면은 네. 뭐 비유를 하자면 가출한 딸이 그냥 나한테 돈만 보내라. 나 그냥 한국 가거나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얘기한 거나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한테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유라 씨가 한국 가면 내 청춘 다 날아가고 없어진다. 구속되면 어떡하냐. 나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해왔던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조직적으로 정유라 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유라 씨가 겁이 나서 한국을 못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왜 그러면은 또 지금 갑자기 들어오겠다고 말했느냐. 최순실 씨가 설득을 한 건지 아니면 정유라 씨가 도저히 이 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해서 들어가겠다고 말한 것인지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상황도 혹시 최순실 많이 씨가 바뀌었죠. 권유했다면요? 왜 그러니까 그랬을까요? 하면 최순실 씨가 이제 입국하고 또 구속되고 그럴 때에는 사실은 전부 묵비권을 행사하고 무조건 모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이제 검찰의 특검의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입을 열 수 있는 가장 큰 키가 바로 정유라였죠. 그래서 정유라를 빨리 데려오려고 이제 범죄 인도 요청까지 청구까지 했던 것인데 그 뒤에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최순실은 최순실대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또 하기 싫은 얘기는 안 했고 나름대로 방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 정유라는 이미 본인이 그 위치가 밝혀져서 덴마크에 지금
범죄인들을 위해서 구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정유라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최순실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계속 갇혀 있는 기간 벌써 한 145일 갇혀 있었는데 국내 구치소에 있었으면 그것이 형을 산정할 때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헛고생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혼자 있게 되고 어차피 또 언젠간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은 이제 유럽 인권 재판소까지 간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무슨 뭐 고문하는 나라도 아니고 적폐범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거기서 고생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마 정유라가 네. 가게 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더 이상 유럽에 있어야 될 실력이 없어졌다. 네. 그렇게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방금 다른 분들이 설명했던 거에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정유라가 들어오게 된 계기를 이야기할 때 대선에 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어머니는 이미 4월 달에 들어오도록 설득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최순실 씨 측에서는 이미 4월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는 걸 이미 예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과정이나 뭐나 이제는 뭐 정유라 씨가 들어와도 충분히 방어할 만큼 할 만큼 다 지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네. 현실적인 판단이 따랐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뭐 여비스도 있고 또 실제 집사 방치도 있고 이랬지만 장기간 저렇게 해외에 있는데 뭐 많은 돈을 변호사비를 투자한다든지 생활비를 투자해서 관리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정유라 씨가 그런데 이 보도가 맞다면 엄마의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제 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었던 천재란 모습 이면에 본인이 계획된 게 참 많아 보여요. 최순실 측 변호인과 만나서 구체적으로 네. 내가 포토라인에 서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체포 절차가 또 어떻게 되고 자신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까지 물어봤습니다. 아마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어제 포토라인에 섰잖아요. 서서 말을 굉장히 또박또박 네. 잘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순실 측 변호인과 만났을 당시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과연 어제처럼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또박또박 정리해서 네. 얘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도 듭니다. 분명히 자신은 모든 걸 다 피해갔습니다. 엄마가 시켰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이미 4월에 최순실 측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 조언을 충분히 받았고 또 그 들어오기 전까지 약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네. 근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관측도 합니다. 정유라 씨를 갖다가 체포를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뭐 도망갈 데도 없는데 왜 빨리 했느냐? 네. 아마도 취재진하고 접촉을 막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정유라가 지금 말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본인은 법무부 직원이 막은 거지 본인은 더 말하고 싶은데 막은 네.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상당히 구속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사 과정을 보면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하는 것이 시간도 넉넉하게 벌고 할 수 있는데 왜 그 기내에서 체포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유라 씨와 이 취재진을 갖다 분리시킨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네. 또 하나는 정유라 씨가 지금 준비했던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지금 딸이 걱정되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정유라가 지금 굉장히 기자 앞에서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살았던 분이고 덴마크의 구치소하고 한국의 구치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분이 네. 만약에 며칠 더 묵고 또 일반적으로 이런 관측도 합니다. 조현아 부사장도 홍거방이라고 해서 6, 7명이 있는 방에서 구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유라 씨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만약에 구속영장이 만약 그대로 간다 그러면 네. 홍거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일주일만 살게 되면 의외로 정유라의 입은 빨리 쉽게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 전문가들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순실 씨가 데려왔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아마 정유라와 최순실 변호사가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결국 정유라 씨의 요구대로 온 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해봅니다. 4시간 40분이 훨씬 넘어서 6시간 40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지 말이죠. 정유라 씨가 과연 입에 지퍼를 달고 있을까요? 아니면 술술 입이 풀렸을까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청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사촌언니 장시호 씨보다 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정유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성격이 많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일들을 네, 툭툭 내뱉어서 할 수가 있죠. 특검 도우미처럼 우리 장시호 예. 특검 도우미가 우리의 예상을 깨고 많은 도움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정유라도 캐릭터 상으로 본다면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지 않고는 못 찾는 그런 성격 같아요. 수사를 잘 하다 보면은 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고 싶었던 일들 진상에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캐릭터가 그 사촌 언니 장시호하고 비슷합니까? 그거보다 더 하면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전공도 모른다라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던 정유라 씨 아니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뭐 정유라의 성격이 튀는 성격이고 네. 그래서 장시호가 이제 검찰 수사에 도움이 역할을 했다. 따라서 그 정도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장시호와 정유라는 입장이 다릅니다. 네. 장시호의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그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오너가 장시호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그 장시호는 이것이 최순실 씨 것이라고 하는 거고 이에 굉장히 상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시호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을 최대한으로 변호하고 네. 그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네. 뭐 수사 단서를 갖다 주었지만 정유라의 경우는 전혀 다르거든요. 단순히 네. 어머니와 딸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최순실은 모든 것은 내 잘못이고 유라는 아무것도 모른다. 네. 그런 입장이고 정유라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적극적으로 뭔가를 내놓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 다만 성격이 돌출한 성격이니까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들 중에서 검찰이 어떤 수사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어제 그 귀국할 때 모습 보니까 저는 뭐 정유라 씨가 뭐 어떤 혐의를 인정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정유라 씨 표정이라든가 정유라 씨가 시선을 어디다 두는지 주로 그런 쪽을 이제 여러 번 걸쳐서 그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봤는데 네. 정유라 씨 보면서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최순실 씨를 너무 빼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장시호 씨를 닮았다기보다는 최순실 씨를 닮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최순실 씨가 그러면은 그동안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복이 심했는데 자기 혐의와 관련해서 그렇게 돌출적으로 막 인정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장시호 씨의 경우에도 굉장히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이 확확 변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 보면은 난 이화여대 가고 싶지도 않았고 무슨 과 들어갔는지도 몰라요라고 할 때 변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돈 없는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내가 막상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 심정이 이해간다고 얘기했던 부분이나 네. 몇 가지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말투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본래의 어떤 말투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느낌이었고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는 중간에 생각을 하면서 눈을 이렇게 위로 치켜뜨기도 하고 깜빡거리기도 하면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유라 씨가 그냥 감정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엄마가 했다는 식으로 지금 떠넘기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정유라 씨 입을 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검찰에서 지금 정유라 씨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지금 엄마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유라에게 정확하게 알려진 혐의가 2개잖아요. 일단 네. 업무방해, 2대 입시 비리, 그다음에 삼성지원 특혜 지원에 관련해서인데 이 두 부분 다 어제 입국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에서도 지금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엄마한테 결국 책임을 넘기는 어떤 이런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검찰이 지금 정유라가 그 2대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네.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을 받았을 때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경찰이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서 지금 정유라에게 이런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까? 혹은 일부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체포영장 만료 시간이 내일 오전 4시 8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장의 발부 조건이 이 증거 인멸과 그리고 그 도주의 우려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유라가 오랫동안 해외 도피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검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장 발부 사유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원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검찰이 뭐 비행기에 타자마자 바로 영장을 집행한 거는 그만큼 구속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네. 그런 충분한 준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제시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본인들이 죄가 있다는 걸 스스로가 잘 알아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한국 가면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네. 자기 죄가 얼마나 엄중하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최순실 씨도 내 딸에게는 좀 용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데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딸의 죄도 있다, 공범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런 면에서 자인하고 있는 거죠.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뭐 자기가 다 죄를 뒤집어 쓰지는 않지만 최순실 딸과의 관계에서는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 쓰겠다. 그래서 딸에게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엄마가 다 책임지겠다. 모든 것을 엄마에게 미루어라. 이렇게 이제 입을 맞춘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와 정언을 제시해가면서 조사를 한다면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고 간단치는 않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정유라가 한국에서 변호사를 만나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나이가 22살이거든요. 아무리 바보 같은 애들이라도 자기가 지금 운명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 방법을 충분히 배워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 나이가 어리니까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서 독일 현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거에 관해서는 결국엔 같이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K스포츠나 노승일 부자애들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이제 도움이 되겠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검찰이 국적기에 태우자마자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 충분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 네. 따라서 한 10시간 정도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신병을 확보를 안 하면 그 비행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전혀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에 대한 보호와 어떤 감시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이번에 도망갔지만 스스로 왔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또 그거는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또 애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조금은 높은 것 같은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네. 결정적으로 물증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게 네. 지금 정유라 씨는 여고생 시절에 정언에 따르면 한 달에 용돈이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 네. 뭐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정언입니다. 그렇게 돈을 막 쓰고 어쨌든 부족한 거 없이 썼는데 자 지금 최순실 씨는 작년 10월쯤에 들어왔지만 지금 정유라 씨는 굉장히 오랜 생활 외국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굉장히 많은 국내 미디어들이 취재한 걸 보면요. 집도 호텔도 네. 정유라 씨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유라 씨와 관계된 BDX포츠나 이런 데서 소유하고 있는 호텔, 집들이 있고 뭐 강아지 11마리, 뭐 고양이 3마리 어쨌든 굉장히 호화한 생활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비싼 변호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게다가 BDX포츠의 대주주입니다. 최순실과 둘이는. 그리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포스트잇으로 네. 붙인 게 사인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오늘 그 보도에 보면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 플러스한 게 뭐냐면 범죄 수익 은닉 규제 처벌 등 법률 위반입니다. 이게 맞다면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처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증거가 있다면 저는 정유라 씨가 굉장히 겁을 낼 것이다. 어제도 뭐 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른다고 했지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입시 부정으로 몇 년을 검찰에 고용했습니까? 7년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유라 씨는 구속 안 될 수도 있지만 검찰은 아마 다른 걸 가지고 뇌물까지는 오늘 이야기 안 했지만 저는 제3자 뇌물죄 같은 거는 충분히 거론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유라 씨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칠 때 수천만 원대 돈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거 아니겠느냐. 쉬운 것부터 치자라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수백억의 특혜를 받았던 이 아가씨는 송환길, 그것도 강제 송환임에도 불구하고 귀국길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천진난만한 모습. 그러나 이면에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고단수의 치밀한 계획이 대비됐던 걸까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덜란드 공항에서의 강제 송환길입니다. 어디 위에? 아 밑에다. 좀 억울합니다.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담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철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담력도 좋고 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렇게까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런 모습을 보이기 어렵거든요. 20대 초반의 나이기 때문에 특히 저런 상황을 겪게 되면은 우리 이제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지듯이 머리가 하얗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저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표정에 여유가 있고 굉장히 여유 있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게 정유라 씨의 원래 본 스타일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런 스타일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진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인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이제 담력이 좋다고 하는 얘기로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담력을 가지고 검찰하고 이 조사할 때 같이 이 대하면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엇갈리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이제 그 4월 초에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를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왜 그랬을까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이제 구속영장 이 청구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의 가장 큰 목적은 이 특검 수사는 일단 피하고 보자. 네. 이거였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특검인 수사기한이 2월 말로 만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기한 내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국내의 관심 사안이 됐을 거고 네.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면서 그때는 이 수사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유라 씨의 말 한마디가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일단 소나기는 피했잖아요. 네. 특검 수사기한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잠깐 봤는데 덴마크 법원에서 구금기간을 또 연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실익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문제하고 연결을 하자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가 만약에 그때 4월부터 준비를 하거나 5월 정도의 어떤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구속되지 않을 만한 논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구속하는 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겁이 나는 것처럼 덜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검찰 머리끈, 입장에서요. 검찰 예. 입장에서 정유라의 지금 가장 중요한 수사상 가치는 뭔가 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 네.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제공했다고 하는 뇌물 관련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유라 본인의 무슨 범죄 사실보다는 과연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는 정유라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시호 같은 경우 큰 집 엄마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유라는 평소에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뭐라고 불렀는지 어떤 접촉이 있어요. 그거를 상당히 얻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유라 본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번 그 국정농단 바로 그에 대한 분류에 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그와 네. 관련돼서는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라고 코치를 이미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죄에 대해서야 뭐 업무방해죄라든지 이렇게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큰 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이미 설명을 다 받았을 거고 본인의 죄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려버리면 되는 것이고 박 대통령과의 관계는 뭐 묵비권 행사하면 되고 잘 모른다고 부인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아주 이런 정밀한 변호인의 조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표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왜냐면요, 저는, 머리끈 질끈 물었던 엄마에 비해서 정유라 씨는 밝은 계열 옷에 포토라인에서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압송되는 차 안에서도 다리를 꼬는 모습. 이런 정유라는 엄마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노승일 전 부장의 이야기도 있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SNS 타임라인을 보면요. 정유라 네. 씨가 다리를 꼬고 이제 검찰차에 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여론이 있는데 저는 지금 정유라 씨가 뭐 기자회견을 참 잘한다,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정유라 씨가 과거에 승마협회에 자기 이름을 갖다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이고 네. 자기는 삼성에 소속된 선수라고 했습니다. 그 승마협회 그 선수 자기소개는요, 굉장히 유명한 소개란입니다. 거기 보면 외국에 무슨 공주도 있고, 뭐 왕자도 있고, 무슨
갑부의 아들도 있고 서로 이제 하는데 정유라는 내세울 게 박근혜 대통령, 삼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삼성이 자기를 지원한다는 사실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사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힘든 사유가 있고 네. 또 과거에도 뭐 엄마가 자기를 갖다 너무 안 돌본다고 기자회견까지 하겠다고 요생태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런 말들이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하나 국민들 감정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한 거는요.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자기는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가고 싶지도 않다고 했는데 저거를 보고 또 굉장히 많은 한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씁니다. 아니 그러면 가지 말지. 왜 이대 가고 싶은 그 많은 사람들의 자격을 박탈하느냐. 실제로 말입니다. 총장과 학장이 함께 공모해서 이 정유라를 뽑기 위해서 다른 한 명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한다. 물론 저게 정유라 씨의 법적 이제 형량을 줄이는 데는 도움될지는 모르지만 어제도 나름대로 자기는 변명한다고 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요. 국민들이 아마 보면 화가 날 겁니다, 정말. 그리고 네. 저는 어제 했던 것들이 법적으로 많은 뭐 변호인들의 잠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허점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저는 저 말들이 상당히 저 논리가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유라 씨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는데요. 네. 이 정유라 씨가 어머니,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최경희 전 총장을 같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두 차례나. 학교 가본 적도 없었다면서요. 자기 학교 들어갈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어느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면서요. 네. 근데 어떻게 총장을 2번씩이나 만납니까? 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학점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교수 찾아가가지고 최순실 씨랑 같이 만났잖아요. 근데 정유라 씨 지금 태도를 보면은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학교까지 찾아가가지고 학점 준이만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리포트까지 제출하고 네. 자기 뭐 디자인도 안 한 옷을 입는 사진만 보내도 학점 주고 이걸 어떻게 자기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에 가깝다고 보이고요. 이 정유라 씨 때문에 지금 구속된 이대 교수가 5명입니다. 네. 5명을 구속시키고 나는 학교도 관심도 없었고요. 퇴학당해도 나는 아무 이상도 없어요라고 말하는 학생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고르기도 했던 어제 정유라의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그러고 보면 이대 131년 역사의 교수들 그리고 학점상 자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학생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 때문에 허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취재진 앞에서 마치 금이 환영하는 고위공직자 기자회견처럼 사회적 관심 받는다는 자체만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유형이라고 하는 노승일 전 부장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유라 씨가 입국 때 들어왔을 때 지금 그 눈에 서클렌즈라는 것을 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서클렌즈가 한때 연예인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제품입니다. 눈이 네. 이뻐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반면에 부작용도 참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복장부터 서클렌즈 그리고 기자회견 내내 표정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자들의 질문을 즐기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까지도 현장 기자들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이 자리를 정말 즐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마저 들었고요.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 정유라 씨가 기자회견, 그러니까 법무부 측에서 그만합시다라고 정유라 씨를 데리고 나갔을 때의 표정이 있는데요. 그 네. 표정을 보면 정말 뭐 겨우 이 정도였어라는 어떤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지금 저런 상황들 자신에게 쏠린 어떤 이목과 집중을 상당히 한편으로는 좀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전에 그 노승일 부장의 증언이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전해왔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고는 못 참는 성격 같다는 정유라 씨. 그러면 기르고 싶어 못 참을 동물들. 그 많은 개와 고양이는 떠난 뒤에 어떻게 됐나요? 일부는 지금 영양실조로 현지에서 압수당해서 입양 절차를 밟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말을 타지 않겠다 대신 키우게 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개 고양이 아니었습니까? 아마 이제 정유라 씨가 어머니하고 싸우면 항상 정유라 씨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갑질 대왕이었지만 어머니보다 더 갑질할 수 있었던 건 정유라 씨인데 어머니와 싸움에서의 결정적인 무기, 네. 어머니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말을 안 타겠다. 네. 이 한마디면 엄마가 그냥 지고 그러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고 개 사달라면 다 사주고 이랬던 것 네. 같은데요. 개나 이런 반려동물을 한두 마리를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소변 처리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그 반려견을 원할 때 그럼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할 것이냐 하는 책임을 묻고 되게 이제 그게 응답을 받고 해주는데 네. 또 실제 키울 때는 아이들이 그걸 못해서 사실은 부모 몫이 되기도 하죠. 네. 근데 11마리, 12마리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그 뒤처리 문제가 남는데 실제 정유라 씨는 전혀 그런 거 뒤처리를 잘 안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승일 씨 증언을 들어보면은 뭐 방에 마루에 이렇게 개의 분비물하고 아이가 같이 엉켜 있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의 또 싸움도 있었고 네. 그렇게 싸우면은 결국은 또 최순실 씨가 지는 구조로 가는 그런 게 반복이 됐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비싸고 좋은 개와 고양이를 사모으는 것은 좋아하고 수집하는 건 좋아하는데 실제로 사랑하고 애정을 같이 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키우려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뭐 굳이 네. 이제 심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애완동물이 그러니까 반려견이나 아니면은 반려묘를 일종의 과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나는 이런 거 기르는 사람이거든. 이런 걸 이제 막 SNS에 자랑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이 렉돌이라고 하는 고양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턱시도 고양이라고도 불리는데 비싼 네. 경우에는 마리당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일종의 부의 상징 같은 그런 고양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기르면서 나는 이런 것도 기르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지. 일종의 이제 그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애정을 나누고 서로 이제 감성적으로 교감을 나누기 위한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분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동물을 자기가 많이 키우면서 엄마를 고생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치우지 않음으로써 엄마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 엄마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유라 씨는 엄마가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일종의 간섭처럼 느껴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엄마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좀 아이 낳고 또 전 남편하고 헤어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보복 심리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한두 마리 관리하기도 힘든데 말이죠. 아기까지 키우는 정유라 씨가 10마리도 넘는 반려동물들을 굳이 한 집에 모아 기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근데 추측인데요. 그때 이제 김은혜 앵커도 같이 방송한 기억이 나는데 SNS에 이제 정유라 씨가 이 렉돌인지는 모르지만 고양이 사진을 올립니다. 네. 이렇게 예쁜 고양이랑 지내고 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창 한국은 정유라 씨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입니다. 촛불 집회할 때인데 저분은 SNS에 한가롭게 고양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고양이든 강아지든 마음에 드는 걸 갖다가 수집하고 구입하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네. 그다음부터는 손을 놓는 겁니다. 그때 중앙일보가에 보도가 됐죠. 독일에 있는 이웃 주민이 할머니 같은데 신고를 합니다. 네. 저 집은 어린 애기가 있는데 어떻게 어린 애기가 있는 집에서 저렇게 많은 강아지와 개들이 있느냐. 저런 거는요. 외국은 유럽은 특히 아이에 대해서 저렇게 학대할 경우는 저렇게 신고를 하는데 그 정도로 정유라 씨는 개와 고양이를 방치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정유라 씨의 전 남편도 말 키우는 거로 실질적으로 직접 채용을 해서 독일로 같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범죄수익 은닉 이 법에 따라서 정유라 씨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게 그겁니다. 말을 누가 샀고 누가 팔았냐입니다. 과거에 이제 유럽 성마 잡지에 나왔지만 뭐 이 블라디미르니 비탄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사고 팔면서 돈을 갖다가 어떻게 넘기고 뭐 또 투자했는지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많은 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말과 고양이, 뭐 개, 실질적으로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틀어진 이유도 정유라의 강아지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역시 이분들은 말과 강아지, 고양이 때문에 뭔가 범죄 혐의가 날 확률이 좀 있다고. 반려동물만 7분째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노승일 전 부장 이야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집안 문을 열면 그 독일에서 어떤 실상이 펼쳐졌는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개를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할머니 입장에서 문 열고 들어왔는데 개가 11마리가 뛰어다니고 고양이가 3마리 뛰어다니고 그 거실에 똥하고 오줌하고 이렇게 범벅이 돼 있는데 본인의 손자가 거기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좋아하겠어요. 말을 타겠다고 하면 고양이 사달라고 하고요. 아이를 낳겠다고 하면은 엄마가 막으니까 그럼 엄마 없다고 했던 정유라 씨입니다. 결국 저런 상황을 보면 일을 치고 뒤에서는 엄마가 수습하느냐고 상당히 진땀 흘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퍽하면 요구했던 것들이 네. 저렇게 뭐 비싼 고양이를 사달라, 개를 사달라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있잖아요. 네. 저렇게 거실에 오물이 범벅돼 있는 거 보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정유라 씨가 자기 아들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강아지가 배설한 배설물과 자기 자식이 저렇게 같이 한데 어울리는데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엄마가 있을까라는 어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강아지, 고양이, 이 반려동물은 하나의 일종의 어떤 대리 만족이라든가 아니면 SNS상에서 과시하고 싶은 어떤 그런 하나의 도구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 보입니다. 저런 걸 보면 우리가 네. 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결국 네. 국정농단 사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엔 정유라가 그 핵심에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승마를 별로 원하지도 않잖아요. 네. 또 대학도 가고 싶어도 않지요. 그렇지만 최순실 씨 입장에는 어머니로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고 올림픽도 내보내고 싶고 네. 그다음에 뭐 그 뒤에 뭐 누구 얘기했듯이 뭐 국회의원도 시키고 싶고 그런 꿈이 있는데 이 아이는 전혀 그쪽 관계가 없거든요. 그걸 무리하게 진화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업자득 아니겠냐라고 혀를 차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정유라 씨가 내가 아기를 낳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수족이나 다름없던 것으로 전해졌던 박원호 전 전무한테 내가 집을 사줄 테니까 차라리 자식을 낳는 정유라를 돌봐달라고 얘기했다는 게 참 기묘한 교육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2014년 12월쯤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임신을 한 거예요, 덜컥. 임신하고 난 다음에 최순실 씨하고 완전히 이제 틀어져 버린 거니까 네. 그 중간에서 누가 중재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정유라 씨를 이제 승마를 가르쳐주고 했던 박원호 전무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내 네. 딸 좀 가가지고 만나서 좀 설득 좀 하고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박원호 전무가 수소문을 해서 신림동에 있는 근처에서 이 신주평 씨랑 같이 만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얘기했더니 나는 엄마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그러면은 정유라 씨가 어떻게 해서든 아기를 낳는 거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구해서 이 정유라 씨 아이 낳는 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밑에서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2층에 살게 하고 내가 집을 구해줄 테니까 네. 그리고 그 박원호 전무가 밑에 있어라.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박원호 전무가 우리 애 좀 돌봐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주도에 가서 결국은 장시호 씨가 구해준 아파트에 가서 애를 낳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순실 씨가 이제 딸이 이제 임신을 하니까 네. 여고생인데 그러니까 동네 보기에 조금 민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이제 제발 좀 어디 외국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장시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는 지금은 갈등 관계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친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시호 씨 집에 가 있으면 최순실 씨도 일주일에 여러 번 어쨌든 제주도 가서 딸을 만나고 했는데 그 네. 관계를 보면 확실히 정유라가 갑입니다. 최순실 씨는 을입니다. 저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가 한 번씩 화를 내면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달래기도 하고 했다는 건데 네. 그 결과 이 최은호 씨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가 대표 선수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이 날아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박원호 씨 지금은 굉장히 친근한 아버지 역할을 해달라고 하지만 이거는 최순실 씨 입장이고 다른 승마 선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박원호 씨와 정유라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훌륭한 선수가 대표 선수도 못 되고 또 누군가는 승마대회에서 1등을 갖다가 못하니까 갑자기 경찰서에 잡혀들어가기도 하고 심판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입장에서 말은 하고는 있지만 다른 분들이 지금 피해를 당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과장이나 국장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정말 최순실, 정유라, 박원호 씨 정말 참 뭐 그렇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명색이 대한승마협회 전문까지 했다는 분인데 마치 한 여성의 딸의 집사처럼 아이를 낳기 전까지 제주도에 일주일에 3번이나 갔다고 참 그때 바쁘신 분이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속속이 챙겨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원호 씨가 뭔가 이제 노리는 거나 얻기 위한 것이 있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특검 수사에서는 이미 최순실 씨가 실세였고 뭐 권력서열 1위였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재판인가요? 거기서는 그 사실을 또 부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걸 알고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이제 비위를 잘 맞춘다.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많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되는 이익 관계 때문에 잘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네. 이제 정유라도 말 타는 걸 싫어하고 말도 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박원호 씨가 2005년에 처음 인연을 맺어가 그 이후에 정유라까지 말타는 것을 지도를 했는데 박원호 씨 지도는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타기 싫어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관계는 어쨌든 박원호 씨가 참았던 어쨌든 관계가 비교적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두 사람 사이가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도 이런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 핵심 고리에는 역시 그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늘 정유라 씨가 엄마를 이겼던 것 같아요. 뭐 말 안 탄다는 사례는 많이들 아십니다만 중학교 선배 이야기를 따르면 아이를 때려도 엄마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같은 학교 다녔던 학부모들이 아주 골치를 썩었다는 거 네. 아닙니까? 정유라 씨가 얼마나 친구들 괴롭히고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좌충우돌로 막 행동하는데 그걸 제어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학부모들이 네. 굉장히 골치를 많이 썩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또 전해졌잖아요.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최순실 씨 엄마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기자회견 열겠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굉장히 또 시끄러웠었고 네. 또 지금 뭐 나는 엄마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는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부딪혀왔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최순실 씨는 정말 딸이 이쁘게 아주 훌륭하게 커지길 기대했지만 정유라 씨는 그런 엄마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네. 두 사람은 또 성격은 또 굉장히 비슷하니까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괄괄하게 막 성격이 좌충우돌하니까 막 그런 면에서 또 서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받아주지도 못하고 부딪히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네. 고등학교 때 아이를 낳는 뭐 이런 문제까지 가서 지금까지 하여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정유라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몸싸움을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아이 때려도 되냐고. 엄마가 책임질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엄마가 돈으로 와서 해결해달라 어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딸 그리고 엄마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과거에 예전에 보면 자식이 맞고 들어오면 야 맞지 마. 아빠가 책임져 줄게. 너 맞지 마. 이런 경우는 있지만 자식이 먼저 전화해서 엄마한테 나 때릴 테니까 엄마 돈으로 막아줘. 어떻게 생각이 네. 드십니까? 아니, 근데 돈이라고 자식 얘기는 얘기는 안 했죠. 네, 그냥 엄마가 용돈을 주면 이걸 금인봉 받았다라고 해서 마치 회사 대표한테 돈 받은 것처럼 자신의 엄마를 바라봤던 정유라의 일 면목을 저희가 보면 늘 최순실 씨는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독일에서 누군가 바깥 사람을 만나면 회사 얘기하지 마라, 한국 승마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그 자식 얘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죠. 전 궁금한 것이요. 정윤혜 씨가 그 당시엔 최순실 씨하고 이혼하기 전인데 아버지는 도대체 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못 나가면 엄마가 통제를 못하면 아버지도 나서야 되는데 네. 정윤혜 씨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좀 설명하면요. 네. 노승일 전 부장의 이제 이 증언이기 때문에 이게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정유라가 아버지를 표현할 때 생물학적 아빠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보면 박원호 전 전무를 갖다가 아빠 역할을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 집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굉장히 적었다. 그리고 지금 정유라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송에 표현하지 못할 말을 쓰면서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학력 컴플렉스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걸 보면 저 집안이 있은 정상적인 집안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최순실 씨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력과 권력을 압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언니 동생하는 사이고 네. 나는 수천억대에 있는 재벌인 최태민 일가의 일원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거기에 대한 저는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어디 가나 자기가 조금만 대접 못 받으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안하문제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네. 학교건 대학이건 고등학교건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그런 엄마를 보고 큰 정유라는 가치관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나오고 있는 정유라 씨의 저런 표정들을 보면 저는 가정교육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네. 충분히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정유라한테는 꼼짝 못했던 최순실이 나머지 분들에게는 참 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노승일 전 부장한테는 결국은 삼성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이 챙기기 마련이었을 텐데 전기요금, 통신료, 커피, 이불, 연습장비 구매할 때 다 꼼꼼하게 내 걸로 정산을 해놓아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왜 저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인색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네. 인색하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그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전부 다 최순실 씨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자기 주변한테 좀 덕을 쌓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어쩌면은 이 국정농단 사태도 이렇게 덮이고 말았을 수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나 노승일 부장이나 뭐 그 이전에 다른 이제 여러 명의 증언들을 다 보면은 최순실 씨가
정말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아주 야박하게 행동을 했다는 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노승희 씨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다 알려진 바잖아요. 독일 갔을 때 가서 진짜 정유라 씨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데도 가서 돈도 안 주고 그래서 간장 찍어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자기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직원한테 뭔가 대할 때는 이런 한 푼까지도 다 따져가면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니 주변에 누가 사람이 남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곳간에서 임신남다는 이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을 전혀 몰랐던 것 같고요. 결국 자기는 어쨌든 재단을 만들고 기업들로부터 수십억씩 거두고 전체 액수가 700억이 넘는 큰 돈을 거두들이는데 그것을 노승일이라든지 고영태 씨라든지 옆에서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자기들에게는 그냥 생활임금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야박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고성태의 저런 일도 터져 나왔던 것이 아닌가. 네. 결국 본인만 누리고 모두는 본인의 누림을 위해서 수단이나 희생양으로 삼았던 데서 이 국정농단의 사태가 국민들 앞에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방금 전에 문 대통령이 성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리에 이어서요, 이제 국정원장까지 국가의 큰 틀을 좌지우지하는 인사에서 한 곱이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최순실 씨 이야기로 계속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금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요. 딸과 한 지붕 아래 남부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변호인을 통해서는 계속 아마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재 변호인이 전하는 최순실 씨의 근황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라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우리 딸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최후 변론에서 울먹였던 최순실 씨입니다. 무엇이 지금 가장 불안하고 걱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최순실 씨의 마음은 복잡할 겁니다. 그 안민석 의원이 책에 쓴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는데 최순실 씨는 자기가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지만 네. 딸만큼은 한번 성공시켜보겠다. 그래서 일단 이화여대를 보내고 이화여대에서 승마 선수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김연아처럼 한번 국민적 영웅을 만들어서 네. IOC 위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꿈꿨다고 합니다.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니까 이게 다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사실이라면 최순실은 정유라를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키우고 싶었는데 지금은 남부구치소에서 모녀가 함께 지금 잠을 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된다고 가정하면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죄는 믿지만 딸이 한때 자기가 김연아처럼 키우고 싶던 딸이 같은 구치소에 있고 내일 모레 어쩌면 구속일지 모른다면 눈물이 날 것 같긴 합니다. 네, 남부구치소에서는 어쨌든 두 사람, 엄마와 딸이 있었는데 동선은 겹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요? 일단은 원래는 그 검찰이 체포영장에 그 정유라를 잡았을 때 네. 서울 남부구치소로 적시를 해놨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최순실이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또 다른 이제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구치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중간에 지금 남부구치소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남부구치소에서 혹시 모녀가 만날 수 있지 않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마 동선을 철저하게 차단을 할 것이고요. 과거 네. 예전에 그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같이 있었을 때도 이런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루트로 취재를 좀 했었습니다. 운동 시간도 절대 겹치지가 네. 않고요. 그리고 최순실, 박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최소한 교도관 2명 이상이 붙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한 지붕 안에 있더라도 엄마와 딸이 함께 만나는 어떤 그런 겹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이제 같이 굳이 남부구치소에 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당시에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는 남부구치소를 했지만 이제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그 서울구치소로 할 겁니다. 왜 그런가 네. 하면 정유라와 박 대통령도 만날 일은 거의 없지만 그 어머니하고 만나는 것보다는 좀 그 영향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네. 영장 청구할 때는 서울구치소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제작진이 보니까 어제까지가 박 전 대통령 퇴임 재산 신고 기한이었다고 하던데요. 신고를 이번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1신상의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유예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동안 꼬박꼬박 예금이 월급
모아서요 2억 원 정도로 늘어서 아무래도 최순실 씨 과거에 공판에서 보면 매실을 담당했다라는 최순실의 부재 때문인가? 물론 그렇게까지 과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퇴임 재산 신고 안 했다는 뉴스가 오늘 많이 상단을 그렇습니다. 차지하곤 했습니다. 적은 뭐 박근혜 대통령 능력으로 신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 번도 직접 해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네. 다 비서들이 해줬던 거고 자기도 정확하게 자기 재산 어디에 얼마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모르고 신고하려면 또 그 부과된 서류들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도 대통령 자신은 전혀 모릅니다. 네. 결국은 비서진에서 누군가가 챙겨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비서진이 완전 와해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윤전추 행정관도 아마 저런 걸 잘하는 능력은 안 될 거고요. 이영선 전 행정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저 역할을 해줄 수가 없을 것이고 최순실 씨가 있다 해서 최순실 씨도 저 역할을 못 해줄 겁니다. 네. 오히려 정호성 씨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게 가능할 텐데 그분 역시 지금 뭐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늘 저걸 챙겼던 재산 신고 저것도 만만찮은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1년 매년 저 해야 되는데 네.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건 하기가 수월하지만은 한 번도 안 해본 당사자가 저걸 다 처음부터 챙겨서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본 경험도 없어서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참모진들이 와해됐기 때문에 누구도 챙기는 주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네. 법적으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금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되고 또 결정적으로 만약에 실형을 해서 선고받는다 그러면 재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네, 공직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고를 안 할 확률이 많고 다만 저 수치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나쁜 작용을 할 확률이 많은 게 매년 저렇게 재산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검찰이 주시하는 거는 의상비 이런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보도에 따르면 3억 내지 5억 정도의 돈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네. 그 돈을 갖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주장처럼 돈을 줬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찾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저렇게 줄지 않았는데 누가 그러면 옷값을 냈단 말인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뇌물죄를 할 때 상당히 이제 나쁜 작용을 할 테고 또 최근에 이제 집을 팔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재산이 수십억 늘었을 겁니다. 오늘 5번째 공판에 참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최순실 씨 없이 혼자 받는 재판. 오늘도 지지자분들의 방청석에서의 응원 때문에 한동안 좀 술렁이기도 했다고요. 박 전 대통령은 뭐 매번 나올 때마다 표정은 뭐 항상 같은 표정입니다. 담담하게 네. 입장을 하는데 변호인들이 계속 기립했던 건 사실이고요. 어제도 제가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일부 방청석에서 지지자들 한 4-5분이 일어나서 네. 또 화이팅 하라고 또 손까지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내라 어떤 이런 제스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또 특이했던 게 또 남자분 한 분이 네. 또 그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굉장히 네. 흐느꼈다. 뭐 아마 지지자겠죠. 뭐 진실은 승리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재판이 회가 거듭될수록 사실 박 전 대통령의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 점차 초췌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하자라고 하니 유영하 변호사는 체력적으로 많이 박 전 대통령이 부담이 될 거라고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법정이라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게 마치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던 걸 연상하게 합니다. 사생활도 사생활이지만 그거보다 실제로 일주일에 4번 하면은요. 네. 그게 되게 증인신문까지 하게 되면 밤 10시에 끝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4번이면 월, 화, 목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수요일만 빼고. 그러면 굉장히 바쁩니다. 왜 그런가 네. 하면 뭐 증인들이라든지 증거서에 전부 이제 변호인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공판에서 무엇을 물어야 될지 무엇을 부인해야 될지 피고인이랑 같이 의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박 전 대통령은 뭐 지금 건강도 좀 그래 예전만큼 안 좋다고 하는데 변호인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네. 이것이 그냥 그대로 대충 탄핵 심판처럼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여부를 증거에 네.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의 체력에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이제 어제 이영선 행정관 재판에도 허리가 아프다. 네. 뭐 몸이 좋지 않다. 그래서 검사가 직접 가서 영장까지 제시를 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지금 그걸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좀 몸이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동안에 네. 나온 얘기가 부신 기능도 안 좋고 네. 굉장히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렸다고 하고
허리도 뭐 국회의원 시절부터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았고 집권 이후에도 청와대에 이 면역 통증 뭐 완화제인가 뭐 그런 주사제를 또 맞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네. 그런 체력적인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좀 뭐랄까요? 우려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제 2주째 재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재판 받아야 될 날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아프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나중에 가서 구속집행정지나 아니면은 보석을 신청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지금 이거를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이제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제 입장을 좀 옹호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네. 저는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마음이 아파서 어제 못 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칼럼에 그게 보도됐는데 어쨌든 간에 과거에 권력을 진 사람이 이제 권력에서 퇴임한 뒤에 조리돌림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기사인데요. 일단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 간다면 뭐겠습니까? 정언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사람은 죄를 졌다는 걸 구체적으로 정언을 하는데 본인의 입으로 자기 한참 아래 부하의 죄를 밝힌다? 저는 저게 허리도 물론 아프시겠지만 마음이 아파서 안 간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법원이나 구치소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컨트롤 참 잘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다른 의미보다는 또 다른 정책 논란을 갖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진단해야 되고요. 또 하나 박근혜 측 변호인들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법적 의무를 지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측 변호사들도 국민의 마음까지도 좀 읽고 적당한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 어제 구인장을 발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저도 뭐 재판을 해보면 형사재판도 그렇고 민사재판도 그렇고 증인을 불러서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 그러는데 실제로 발부되는 경우가 드물고요. 발부되더라도 집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물리적으로 못 가겠다 버티면 끌고 오는 경우가 드물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인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그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했을 걸로 보이는데 우선 이 증인이 안 오면 이 재판을 끝낼 수 없는 그런 마지막 단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다른 방법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있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물론 뭐 재판부가 그걸 검토했을 걸로 보이지만 무조건 구인장 발부하는 건 그거는 뭐 반드시 옳은 걸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구인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이 안 되니까 재판부의 채심만 떨어진 모양이 네. 됐죠. 이거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 아니었겠습니까? 네. 못 나가겠다고 했고요.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오늘 5일로 예정돼 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네. 혹시나 말이죠. 마음이 아프다는 취지에서 그래도 과거에 나와 함께 국정 운영했던 사람들과의 대면은 박 전 대통령 여전히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왜 그 재판,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이영선 행정관 재판에 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겠습니까? 사실상 증인이라기보다는 지시를 내린 당사자로서 어찌 보면 공범인 사람을 불러내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선 진료를 한다고 해서 기치료하지만 불러들이거나 의사 불러들였다고 할 때 그걸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그러면 재판부나 아니면 그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시도 안 받았는데 알아서 지금 데리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거기에서 사실상 공범으로 어떤 그 신문을 받는 이런 입장이 될 것 같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역시 똑같습니다. 네. 지시를 받고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걸 물어보는 관계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였는데, 네.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안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박 전 대통령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면은 그래도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을 했는데 네. 그 자기는 몸종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의 재판에서 자기 죄를 증명하러 가기 위해서 그거 가서 증언을 한다는 거는 받아들이기 사실상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래서 법원은 법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구인장을 발부한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연히 그거하고 안 나올 것이라는 그 짧게 하나 덧붙이면요.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게요.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네. 안종범 전 수석도 그렇고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굉장히 앞으로 자주 불려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지시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저는 당연히 법원은 부를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다툼이 심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이영선 전 행정관은
어떻게 보면 좀 자그마한 거에 불구하고 앞으로 굉장히 큰 재판에서 증인으로 많이 부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불러도 소용이 없는 것이요. 자기의 법제와 관계가 있을 때는 증언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되면 괴롭히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4번 계속 이 말씀 여쭈게 될 것 같아요. 보통 고위 공직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 가장 난감해하는 말 2가지가 있다고 하죠.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십니다만 옷 벗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시죠. 혹은 물 한 잔 마시죠 라고 하는데 공직자 입장에서는 물 먹는 거, 옷 벗는 거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런데 자임을 했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겠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로 모시겠습니다. 분위기 메이커로 나섰던 임종석 실장 함께 보시죠. 물 마시는 걸로 속 터마지.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니까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왜냐하면 청문회 때도 보면 이낙연 신임 총리 그 당시에는 후보자 입장이었습니다. 물 한 번 마시면 목 타는 후보자 뭐 그런 식으로 신문 제호가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이 물 마시면 또 사드라든지 민감한 이슈에 대한 제호가 달릴까 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지금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이낙연 이제 총리가 됐죠. 이낙연 총리는 기자 출신입니다. 대개 물 마시는 사진이 찍히면 절대 좋은 캡션으로 안 나갑니다. 속 탄다, 속 타.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제보를 달리기 때문에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뭡니까? 사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회를 주해놓고 물 마시는 게 있으면 아마도 일면에 만난다면 그럴 겁니다. 속타네 속타. 뭐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이제 대역을 한 건데 저런 대역은 좀 쉽게 하면 뭐 임종석 실장이 좀 귀엽기도 하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분위기를 갖다 이제 부드럽게 한다는 점에서 기자들도 아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저 상황이 지금 뭐 딱히 문재인 대통령이 물을 마셔서 속이 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수석관 회의가. 그런데 이제 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시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임종석 실장이 이제 센스를 발휘해서 좀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물 마시잖아요. 저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아주 웃으면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건 정말 대단한 센스예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물 마시는 장면이 나갔다 그러면은 기자들이 틀림없이 찍어가지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 탄다, 속 타 이거 캡션 달아가지고 내보냈을 거예요. 근데 비서실장이 먼저 제가 먼저 마시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셨다. 그럼 그거 캡션 달아서 기사 못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치고 나가서 미리 제가 먼저 매 맞겠습니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저걸 기사로 못 쓰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센스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도 물을 절대 입에 안 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찍으러 간 기자들이 물 먹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뭐 지금 뭐 물 먹을 일이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크게 쏙 탈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방개혁도 해야 되고 국방부 적폐도 걷어야 되는데 뭐 국방부가 알아서 자진 납세하는 그런 형식으로 계기를 거꾸로 만들어주고 있고 사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동봉투 망찬으로 오히려 계기를 검찰이 만들어주고 오히려 쏙 탈 일이 아니라 지금 미소를 띠고 있는데요. 지금 의외로 일이 좀 순순히 잘 풀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사드는 고의 누락 혹은 뉘앙스 문제로 좁고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는 추경 이슈로 전환을 했습니다. 워낙 농가가 지금 가뭄 때문에 농민분들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이쯤 되면 단비 세례가 내려져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우박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 그리고 담양에 계신 분들 입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저렇게 주먹만한 3cm 직경의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농가의 과실의 경우에는 나만한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건질 게 없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취재기자가 직접 가서 찍어서 오늘 저 화면을 보냈는데 골프공만한 우박이 저렇게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농민들 타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우박 소식과 함께 오늘 뉴스인 이슈가 새롭게 한 장의 사진 제공하면서 끝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